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저희 캠포리 이슈로 오늘 성형 공부를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꼭, 휴일이라 가정에서 보내셔야 하지만, 뭐, 자기 전이든가, 뭐, 어떻게 꼭 시간을 할애하셔서 오늘의 내용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이, 아,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떤 AI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오늘은 AI를 통해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복습,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 복습 먼저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지난 다니엘서 2장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냐면 금신상을 공부했습니다. 신상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은 머리였습니다. 금머리였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네, 금머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나라, 셋째 나라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왕, 곧 나라를 의미함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신화라고 여겼다라고 했었죠. 자, 어디였냐면 가슴과 두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과 두 팔은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둘째 나라였고, 동, 배와 널적 다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셋째 나라였습니다. 특이하게 넷째 나라 때부터 좀 다르게 어, 양상이 펼쳐지는데, 왜냐면 넷째 나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기가 쇠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고, 네,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여러 나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발가락 나라는 발가락도 나뉘었죠. 10개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발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생략됐네요. 발.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섞이기는 하지만 합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기는 하지만 합쳐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얼마는 철 같고 얼마는 진흙 같다. 뭐 이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나라가 도래하게 되냐면 자, 뜨인 돌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설명한 것인데요. BC 605년에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어, 이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살아 있을 때에 이 예언을 했으니까 느부갓네살 3년인가요? 정확히 2장 첫째 시작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603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요때 아무튼 이 예언을 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은 곧 금머리이다라고 하면서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다섯째 나라라는 예언을
이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를 담당했었는지, 세계의 패권을 담당했었는지, 우리가 오늘 AI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금신상의 내용을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저거 뭐야? 제게 이 신뢰하기 위해서 요즘 제일 좋은 AI라고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대화형 텍스트는 챗GPT, 기업 대량 처리는 제미나이, 뭐 고가치 작업은 클로드, 뭐 한국어 특화, 뭐 리튼, 뭐 A가 뭐 있겠죠.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어, 역사를 제일 잘 아는 AI 한번 해볼까요? 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제미나이로 하시죠. 제미나이. 왜냐면 구글 대기업 제미나이고 사실 챗 GPT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미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과감하게 어, 로그아웃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무료 버전입니다. 제 흔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왕은 곧 금머리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의 뒤이어 어떤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야?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와 아니다가 공존하다고 합니다. 역사학계가 아닌 일반 대중이나 과거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을 전설이나 상상의 나라처럼 여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뭐, 공중정원 유명하죠? 7대 불가 사의 같은 초현실적 건축물. 그냥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할 수 없었을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뭐, 흔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19세기 말에 바벨론은 신화의 장막을 벗고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 전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9세기나 돼서 발견되었다는 거야?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기원전에 멸망한 나라를 19세기가 돼서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전까지 인류가 바벨론을 기억하는 동안 오직 두 가지 서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고 하나는 그리스의 역사서. 자,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아무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19세기나 돼서야 아, 진짜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요때 존재했는데 요때 사람들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게 진짜였구나라고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어?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당대 세계의 중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얘네 죽여. 몰라?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자, 얼마나 강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를 떨게 한 군사력.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중동의 오랜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죠. 그리고 이집트를 무너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누부갓네살 때는 모든 전체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 사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 자, 그런데 그렇게 난공불락, 뭐 사중구조의 무적 성벽이었던 도시가, 그런 최강의 도시가 누구에게 멸망당했어? 자, 여러분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망하고 뒤이어 나오는 둘째 나라겠죠? 은나라일 겁니다. 은나라.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냐? 고대 페르시아의 제국 고레스 2세. 자, 여러분 고레스 2세 누군지 아십니까? 알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서 1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을 때 그 고레스입니다. 자, 고레스가 하루 아침에 피 흘림 없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한번 다음에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2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물, 물 줄기를 바꿔서 어디로 가냐면 이, 이 성이 있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이 물 안으로 침투한 겁니다. 강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무릎 높이까지 낮아지자 한밤중에 어디로 가냐면 어, 수문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잔치를 벌일 때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나라는 어디인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럼 페르시아 좀 더 알아볼까요? 페르시아가 은나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페르시아,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은과 물어보는 거죠.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폐 제도입니다. 자, 다리우스 1세가 뭐 했냐면 전 제국의 화폐 제도를 하나로 통일했는데 그건 뭐냐면 은화였어요. 은화. 은이라는 화폐로 통일했습니다. 그 말을 쓰기도 했지만 대중들, 일반 서민들은 뭘 썼냐면 은화를 썼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금화는 이 큰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할 때, 뭐, 큰 돈을 쓸 때 그 말을 썼다고 해요. 세금도 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은, 이거 성경에 보너스를 또 주네요.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왕보다 못한 나라 페르시아가 어, 혹시 누구에게 멸망당했어? 셋째 나라인 거죠. 동나라는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리스에게 멸망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다리우스 3세였는데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기원전 334년 원정길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은 331년일 겁니다. 요거는 원정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전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라니코스 전투, 이수스 전투, 가우 가멜라 전투 뭐 여기 나오죠. 페르시아 문명을 건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예, 기원전 331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땐 다니엘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멸망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 어디예요? 페르시아. 셋째 그리스. 자, 그럼 넷째는 어딜까요?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는 누구에게 멸망당해? 자, 넷째 나라죠. 넷째 나라는 자,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왔는데 누가 이 고대 세계의 끝판왕이 되냐면 로마입니다. 자, 로마가 분열되고 맙니다. 로마가 분열되고 마는데, 자, 뭐 나중에 뭐 예언, 우리 단에서 7장에도 살펴보겠지만, 잠깐 지도 그리겠습니다. 여기 바다예요, 바다. 로마가 네 개의 제국, 네 개의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강한 자가 나라를 차지해라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33살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강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장군, 지금 그리스에 위치한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리쿠스, 중동입니다. 중동.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집트. 어디냐면 프톨레마리오스. 톨레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톨레미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누가 있을까요? 클레오파트라. 아, 네, 프톨레미. 이렇게 네 개로 분열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던 로마라는 작은 나라가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뭐 로마가 무섭게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와,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족족 나오네요. 오늘 저를 좀 도와주네요. 자,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하면서 그리스가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인 로마가 아, 점령하게 되죠. 로마에 대해서 알려줘.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한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 자, 한마디로 괴물 같은 조직력과 끈기를 가진 냉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공화정 중심이었지만 로마가 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독특한 특징을 설명해 주자면 뭐 세다라는 거죠. 뭐 로마는 뭐 철학, 수학, 예술가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하게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혹시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비교해 줄 수 있어?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았을까? 그리고 혹시 철나라죠? 관련이 있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역사학자들도 고대 세계의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과 가장 닮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닮았을까? 자,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미국이 깡패 형님이라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로마는 무적의 로마 군단이었어요.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우스는 지중해 전역 어디서나 통용되는 유일한 기축통화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했다라는 거. 그런데 로마의 힘은 사실상 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철 대량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의 나라도 철을 써주면 로마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글라디우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는 철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무서운 철의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의 다음 나라는 뭐야? 로마는 어떻게 분열되었어? 라고 물어봅시다. 자,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여러 발가락, 예, 발가락 나라. 얼마는 진흙 같고, 얼마는 철 같고, 합하지는 않아. 근데 섞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딱 요 나라였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분열되었어? 자,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며 쪼개지기, 죄송합니다. 로마는 어떻게 분열되었어? 자, 다시 처음부터 된 거예요. 자, 로마가 너무 커졌는데 분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열됐냐? 일단은 동방과 서방이라는 행정적인 구분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 동로마, 서로마 로 나뉘어진 게 분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동로마, 서로마도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궁금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로마인들의 제국에선 제국이 완전히 쪼개졌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나눠진다, 맡아 다스리는 개념에 가까웠으니까 이 멸망은 아닌 겁니다. 자, 멸망은 언제 했냐? 476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 훈족의 압박과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로마 스스로의 균열도 있었지만 결국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물론 동로마는 더 오래 버텼습니다. 1500년간 버텼습니다. 이슬람 세력 뭐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로마는 이방인족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부 용병의 반란으로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동로마는 1000년을 더 버텼기 때문에 서로마를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서로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마는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양상을 보이지? 자, 서로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마는 자, 서로마가 망한 이후 서유럽으로 변화되는데 게르만 민족들의 땅 따먹기가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부상. 자, 프랑크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자, 제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게르만계 부족들이 저마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저마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 나라죠. 나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동고트 부족, 스페인의 서고트 부족, 북아프리카의 반달 부족. 대부분은 금방 망하거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흙처럼요.
하지만 그중 끝까지 살아남아 오늘날의 서유럽의 모태가 된 주인공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철과 같은 나라인 거죠. 자, 뭐 로마 교황이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 교황이 서유럽의 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로마라는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교황이 백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결국 서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서로마는 멸망하면서 나뉘어진 나라가 되는 거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게르만족들이 쪼개져서 구멍가게를 차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 국가들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째 나라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자, 바벨론,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 로마, 여기는 뭐냐면 서유럽. 열 발가락 나라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누인 나라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의 서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프랑크 왕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가 됐고 서고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됐습니다. 앵글로색슨 부족은 영국이 되었죠. 땅은 쪼개졌지만 하나라는 로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서로 섞이지만 합하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래요. 자, 여러분. 유럽 많이 가보셨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유럽은 그럼 지금 서로 다른 나라네? 그런데 화폐도 같이 쓰고 뭐 유럽 공동체 EU도 같이 연합되어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도로를 건너면 국경도 넘어가고 이게 뭐야? 참 이상하죠? 국경을 넘어가는 거 여러분 �schen겐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럽은 참 다 신기합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인데 국경선에 검문소도 없고 여행 갈 때 검사도 안 하고 같은 돈을 써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면 생겐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돼요. 그런데 유럽연합 하나로 됩니다. 자, 유로화도 되는데 유럽연합도 되는데 하나는 아닙니다. 자, 합치면 안 돼? 안 되나 보네요.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자, 다시 새로운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럽이 여러 한 집에서 여러 살림하고 있잖아. 치면 안 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합칠 수는 없어요. 내 주권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최선의 타협점이다. 자, 지금 EU의 형태, 유럽연합의 형태가 최선의 타협점이라는데, 자, 영국이 EU 나간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유럽은 절대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도
실패할 걸 누구를 알았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히틀러 결국 실패할 거다. 자, 결국 유럽은 하나의 나라지만 섞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야. 영국의 대형 박물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 그곳에서는 뭐 어떤 질문 해볼까요? 세계 패권에 대해서 어떤 순서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물어봐요. 처음 인류 문명의 흔적을 발견한 건 언제라고 이야기해?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세계 패권의 순서는 1, 2, 3등이라고 명시해두지는 않지만 전시실의 구성과 유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그리스와 로마, 대영 제국, 영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인류 문명의 흔적을 발견한 시기. 뭐 200만 년 전이라고 하네요. 자, 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런데 도시와 문자의 시작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원전 3,500년부터 4,000년경. 우리는 처음 인류가 시작한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형 박물관은 이 시기, 기원전 3,500년 전후를 인류가 조직적인 사회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최초의 문명 흔적으로 규정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년 전과 그 다음이 어디냐면 기원전 3,500년. 그러니까 이 사이의 흔적들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의 흔적들은. 자, 인류학자들은 기원전 2,500년 전과 3,500년 말해야겠네요. 사이에 문명의 흔적이 어, 발견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겨난 문명의 흔적에 외계인이 주고 간 것은 아닌가 기술을 이렇게 연구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설명? 자,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기적 같은 시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중국의 황하 문명까지 세계 곳곳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올라가고 정교한 달력을 만드는 석기나 인류가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것처럼 보이니 일부 음모론자나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기술을 전수해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아무튼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어, 시행착오를 겪었다가 갑자기 실수를 번복했습니다. 포텐셜을 터뜨린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인류의 저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였냐면 역사적으로 둘째 나라는 페르시아, 셋째 나라는 그리스, 철 같았던 나라는 로마, 난인 나라는 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들에게 멸망하고 그 위치에 살았던 그러니까 침략해서 그 위치에 정착했던 게르만족이
나뉘어져서 지금의 서유럽이 된 겁니다. 프랑크 왕국, 동고트, 서고트, 안달, 뭐 이런 부족들이 나뉜 거죠. 서유럽이 된 겁니다. 근데 섞이기는 하지만 합쳐지지는 않는다고요. 유럽 연합이 아무리 건재하고 유로화를 쓰지만 영국 보세요. EU 나가버립니다. 결국은 독립된 나라라는 거예요. 쉥겐 조약이 있어도 서로 국경을 마음껏 넘나들 수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의 나라였던 것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두 가지 과정, 생략되어 있는 두 가지 과정을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2장은 줄기라고. 줄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가지와 이파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그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여러 나라는 다른 모든 기독교 종파들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에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이 역사와 이 종교적인 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왔던 그 정당성이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5년에 이 예언했던 참 신기하죠. 605년에 예언했던 다니엘이 참 이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니까 다니엘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요즘 사람 아니냐, 뭐 기원 후 사람 아니냐 이런 역사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역사적으로 그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실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 꼭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